3페이지 거래계약서입니다. 네. 거래계약서. 우리가요 중개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약서다 그러면 요 시스템에서 그죠? 요 시스템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A와 B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서. A와 B 사이가 무슨 계약이죠? 거래 계약이죠. 그죠? 거래 계약. 그리고 A와 C, B와 C가 체결하는 계약이 또 있습니다. 얘가 중개 계약.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요 시스템 상에서 계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래 계약과 중개 계약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A와 B 간에 어떠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거래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 그죠? 우리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C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했나요? 중개 보수 청구권. 그죠? 중개 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행사한다 했겠죠? 그죠? 중개 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중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뭐죠? 쉽게 얘기하면 중개 보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는 뭐죠? 어쨌든 권리잖아요. 그죠? 권리를 행사한다는 얘기는 이 권리에 대해서 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권리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개 보수니까. 그죠? 즉, 요거는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A와 B가 거래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그제서 나는 중개 보수를 달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개 보수를 달라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 뭐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거래 계약이라는 게 성립되면 어떻다 그랬나요? 매도인 입장, A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B한테 매매 대금,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 달라 그럴 수 있죠. B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매매 대금을 주고, 그죠? 소유권을 이전해라 라고 서로 얘기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C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A, B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A와 B한테 뭐 할 수 있냐면 중개보수에 대해서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즉 중개보수 청구권의 생성은 언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뭘요? 어떤 계약서? 그렇죠. 이게 거래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래계약은 중개보수 청구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고요. 내가 중개보수 청구권이 생겼을 때는 언제냐면 A와 C, B와 C 사이에 중개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중개보수 청구권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중개계약을 다룰 때 그런 얘기 했었죠. 중개계약은 편무적인 쌍무계약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왜 그렇다 그랬어요? 쌍무라는 건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그럼 의무를 부담을 할 때 거래, 의뢰인인 A와 B가 가지는 의무는 어떻거나 그랬죠? A와 B가 C에 대해서 갖는 의무는 일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죠?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뭘 하겠다?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A와 B 입장에서는 이미 C와 중개계약이라는 걸 맺었을 때, 그죠? 지금은 A, B 양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하고 문제예요? C하고의 문제잖아요. 그죠? C하고 계약은 이미 맺을 당시에 뭘 했단 얘기예요? 나는 너에게 돈을 줄 것이다 라는 걸 약정을 이미 한 거예요. 그게 중개 보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나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쟤한테 돈을 달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중개 보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 중개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나는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중개 계약이 체결될 때 만들어진 중개 보수 청구권이라는 건 언제 행사한다? A와 B의 거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계약서 보면 작성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좀 주체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사장님이죠? 사장님은 거래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 권한도 있고, 작성 권한이라는 얘기는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의무도 있다. 의무도 있으니까 작성해야만 한다. 그죠? 그러면 작성 권한이 있다는 건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을까요? 소속 공인중개사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거의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와 능력이 같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소속공인중개사가 할 수가 있죠. 다만 이 양자 간의 차이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장님이잖아. 그죠? 사장님이니까 우리 사장님 하면 어떻게 돼요? 직원에 비해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원이죠? 맞아요? 그러면 직원에 비해 사장님은 보통 어때요? 에? 그죠? 뭘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요. 대신 뭘 하나요? 본인이 사장이니까 그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이득이 있겠죠? 또 자기가 더 투자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뭔가요?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사장님이 책임이 더 많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죠? 하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권한은 있지만 작성에 대한 의무도 없다. 중개보조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중개와 관련된 일에서는 그죠? 중개와 관련된 일에서는 다 빠지죠.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중개와 관련된 일에서는 다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나 다 작성에 대한 권한도 없고 그죠? 작성의 의무도 당연히 없게 된다. 근데 거기 잠깐 보시면 예가 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을 대신해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거는요, 얼핏 생각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민법의 사적 자체 원리에 의해서 개인 간의 거래는 그죠?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즉 우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중개를 의뢰를 하고 그죠? 부동산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그죠? 내가 잘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니까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좀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330짜리 월세방 있죠? 원룸. 조금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직거래로 방을 보고 마음에 들었다 손 치더라도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쫓아갑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직거래를 확 이렇게 좋아라 하지는 않아요. 아는 친구들은 조금 공인중개사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런 의식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럼 개인 간의 거래니까 우리 둘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할 일들을, 그죠? 우리가 할 일들을 공인중개사가 대신해주는 느낌이 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우리가 거래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나를 대신해서, 지금은 제가 거래 의뢰인이죠? 거래 의뢰인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공인중개사는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중개 활동을 하고, 중개 활동이 완성되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가 뭐 위임이니 뭐니 비슷한 것들 했죠. 도금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 나를 대신해서 거래 당사자를 대신해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중개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죠?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그 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해라 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매도인,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칸이 이렇게 세 칸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세 칸이 있고 서식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칸은 나눠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장님, 개업, 공인중개사, 이쪽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인하는 칸을 한 줄로 해놨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끝에는 항상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돼 있다 했어요. 위에 매도인, 매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죠?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이름만 쓰던가 도장만 찍거나, 그죠? 물론 둘 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매도인, 매수인도 둘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써있기로는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굳이 도장이 없어도 상관없다예요. 아시겠죠?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시면 도장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서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죠. 옛날에는 어땠나요? 옛날에는 계약서를 쓰는데 도장이 없으면 항상 못 찍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그죠? 예. 지문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이거 찍는 데 없죠. 예? 옛날에는 이게 제일 확실한 거라 그랬었는데, 그죠? 요즘은 그게 없고 그냥 괜찮으세요? 서명하시고. 우리가 서명이라면 이름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름을 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인하고도 같은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프린트를 하죠. 매도인의 성명을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은 프린트를 하고, 그죠? 여기 인이라고 쓴 데다가 서명, 사인, 이름 한 번 더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때요? 반드시 이름도 손으로 쓰고 도장도 찍어라. 거기서 쓰는 도장은 뭐예요? 등록된 인장을 반드시 사용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계약서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은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중개활동 거래가 체결된 계약이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을 한 것이라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없지만 작성의 권한은 있고 만약에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즉 서명 및 날인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개보조는 그냥 빠지죠. 그죠? 중개보조는 중개활동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둘 다 무조건 서명 및 날인의 의무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하고 똑같겠죠.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어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작성에 권한, 의무가 다 있고, 그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작성에 권한은 있고 의무는 없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둘 다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돼요?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 그죠? 서명 및 날인이 똑같으니까 헷갈릴 거 없겠죠? 법인의 사장님은 대표자니까. 근데 분사무소다. 분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분사무소의 책임자, 그죠? 그럼 분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사무소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그죠? 서명 날인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건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러면 틀리겠죠? 아시겠죠? 대표자는 뭐예요? 전체 법인이니까 본점에 있겠죠? 주된 사무소에 있을 거예요. 그죠? 분사무소는 지방이나 딴 동네에 있는 거니까 거기는 분사무소에 책임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는 몇 년 보관해야 됩니까? 5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그죠? 또 하나? 전속 중개계약서. 그죠? 걔는 몇 년? 3년. 외울 건 보존해야 될 건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했습니다.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이 원래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우리가 거래계약이 완성이 됐다. 그죠? 계약서를 작성을 한다. 거래계약이 완성인 건 계약의 완성은 잔금을 치를 때까지죠. 거래계약서는 중개의 완성, 즉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거래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다 외우시면 좋지 않아요? 그죠? 다 외우시면 좋은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까요? 거래계약서의 내용은 그죠? 우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서류를 몇 가지를 꾸미라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A, B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면 A와 B에게 교부해야 되는 서류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계약서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죠? 공제증서. 공제증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냥 복사해서 주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죠? 그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중개대상물하고 거래계약서하고 양자의 내용이 겹친다면, 그죠? 굳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2개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몇 번씩 쓰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우리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다음 중 거래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 아주 쉬운 문제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치면 보통은 이렇게 안 나오고 거래계약서에는 뭐뭐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 문장이 맞는가 틀린가가 나오겠죠. 그죠?
거래계약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올 거예요. 거래계약서는 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의 권한도 있고 작성의 의무도 있다. 그럼 거기 예문 한 줄이에요. 그죠? 그냥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의 내용으로는 뭐뭐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뭐뭐뭐가 있다는 거를 찝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외우면 좋아요. 그죠? 진짜 머리에 USB, SD카드 하나 딱 꼽아놓고 다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필요할 때 불러서 읽어버리고. 그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요즘 4차 산업혁명, 뭐 AI 막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그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두 가지가 어떻다? 두 가지는 성질이 다른 서류이다. 그죠? 그리고 두 가지에 들어가는 내용도 다를 것이다. 라고 우선 기본 전제를 깔고 가자고요. 그죠? 그러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이미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그리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이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문에 나왔을 때 이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하는 것인지 그죠? 중개대상물을 설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래에 필요한 것인지를 구별을 한다면 그죠? 구별을 한다면 시험에 거래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으로 만든 것은 틀리는 것은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7페이지 잠깐만요. 249페이지죠. 249페이지를 보시면 교재 갖고 오셨나요 혹시? 네. 249페이지를 보시면 거래계약서 필수죠. 기재사항에서 나옵니다. 근데 기본 전제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겹치는 건 있겠죠. 물건의 대상, 그죠? 이 계약서와 저 중개대상물이 같다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한 뭐 소재지 뭐 이런 거는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뭘까요? 거래계약서에는 주로 어떠한 부분들이 나와요? 거래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니까 금액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 대금의 지급 일자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주로 이런 내용일 거란 얘기죠. 맞죠? 근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 중개대상물이 그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어디에 뭐 지구단위계 어디에 있는지 그죠? 아니면 그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이 벽에 금이 갔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질적인 중개대상물에 대한 얘기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서는 할 것이고 거래계약서에서는 그 중개대상물을 어떻게 대금이나 이런 거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거래 당사자는 인적사항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있을 것이고요. 물건의 표시도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물건의 표시가 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죠? 거래계약서에서도요, 나오긴 나와요. 토지 면적이 얼마인지, 건축물 면적이 얼마인지는 계약서에도 당연히 그 대상물이 동일시돼야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계약일 이런 건 안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금액, 계약금액,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써놓는 거죠. 우리가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할 때도 금액이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금액이 하나 있었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걔는. 그죠?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건 실제로 거래가 그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 되는 거죠. 맞나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의 의무가 발생을 하죠. 확인 설명의 의무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죠? 설명을 해주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했었어요.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 의무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는 별개로 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작성을 하게 되는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부터 작성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죠? 우리가 A와 B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서로 간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로 서로 확인하는 거죠. 맞나요?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는 누구한테만 있다 그랬어요? 대상이 어떻게 돼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해주고 설명해줘야 될 의무가 되는 사람은 B겠죠. 맞나요? 매도와 매수라고 했을 때 C의 입장에서 볼 때 중개대상물을 확인해주고 설명해야 될 대상은 얘예요. 맞죠? 얘는 왜 안 될까요? 얘가 얘기해줬는데 얘가 더 잘하는데, 그죠? 맞나요? 하지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대상은 누구예요? 뭐 A 다 한다 그랬으니까 B만 주면 되겠네요. 이 뜻이 아니죠? 맞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문서로서 작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A와 B가 서로 뭐 하란 얘기예요? 그래, 너네 둘이 확인해봐. 맞나 틀리나. 이 얘기죠. 그죠? 내가 작성을 했다 손 치더라도 A와 B에게 봐주어서 서로 확인하시오. A 입장에서도 제가 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로 남겨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아주 좋겠죠? 맞죠? 햇볕이 잘듬 뭐 보통 이랬는데 아주 안 드는 걸 잘듬 이랬으면 그거는 소송감이죠. 맞죠? 그래서 거래계약서에는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의 이전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에 약정 내용, 그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계약서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나와봤자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거래 계약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예문 중 하나일 것인데 읽어보시면 그죠? 이게 계약서에 있으라인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있으라인지 이 정도는 구분이 쉽게 되실 거다. 외우실 필요는 굳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계속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게 국토부 장관은 그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국토부 장관은 그 표준 서식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서식을 정하였다라고 한다면, 그죠? 서식을 정하였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서식이. 그죠? 서식이 뭐가 있을까요? 전속중개계약서. 그죠? 중개계약서 있겠죠? 중개계약서는 어떻게 돼요? A와 C, B와 C 사이에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중개계약서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일반이 있고 전속이 있고. 전속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따질 게 없죠. 전속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돼요. 그죠?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때요? 정해놨겠죠? 그죠? 반드시 사용을 하고 3년 동안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중개계약서인데 중개계약서는 어떻게 보면 거래계약서가 중요해요? 중개계약서가 중요해요?
중개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진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미 구두로 다 하니까. 근데 전속중개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부담해야 될 의무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서식을 정해 놓고 그거를 사용을 하고 3년 동안 보존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어떨까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그죠?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러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서식을 하나 정해서 너네 중개계약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실제로 권고하는 포맷이 있냐 없냐, 형식이 있냐 없냐도 중요할 수 있겠죠. 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형식이, 권고하는 형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일반 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권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서식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래계약서죠?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나요? 똑같죠? 똑같이 국토부 장관은 정해서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서식을 지금 정해 놓은 거예요? 안 정해 놓은 거예요? 안 정해 놨어요. 즉 국토부 장관이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 권고하는 서식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죠? 중개계약서와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와, 그죠? 거래계약서잖아요, 지금. 그죠? 이 둘을 좀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같은 경우는 A와 C, B와 C 사이에 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개계약은요, 특별하게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지는 않겠죠. 그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사항만 정해놓으면 큰 문제 없이 작성이 가능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거래계약으로 가면 거래가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를 하셔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은데 뭐 부동산 거래도 그냥 하다 보면 몇 가지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셔도 나중에 까먹으니까 거래계약서는 어떻다? 다양해서, 그죠? 다양해서 국토부 장관이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어디 걸까요? 거래계약서는 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온 거래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서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이렇게 다 외우셔도 좋은데, 쓰라란 얘기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해버리면 다 외워야 됩니다. 그죠? 써야 외울 거 아니에요. 외워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르시오죠? 그렇다고 그래? 그럼 넘어가? 이건 아니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눈에 익기는 해야 되지만 어때요? 두 개만 비교하면 돼요. 왜냐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당연히 이 기재사항이 나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이거나, 그죠? 아니면 계약서와 비교한 내용이거나, 뭐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죠? 문제가 나온다 치면. 그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다 외우시려고 하지는 마시고 비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에 25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교재 25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해서 나옵니다. 그죠? 그 표 있죠? 표 똑같아요. 작성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 권한도 있고 작성의 의무도 있으나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의 권한은 있으나 작성의 의무는 없다. 그죠? 양장은 똑같죠? 그 다음에 교부 및 보존도 둘 다 보존을 해야 되죠. 숫자만 다르죠? 5년, 3년이고요. 서명 및 날인도 똑같아요. 근데 표준 서식에서 차이가 있죠. 그죠?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고 확인설명서는 표준 서식이 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재 요약집 64페이지 보시면 이중계약서, 그죠? 이중계약서는 뭔가요? 우리 뭐 다운계약서, 그죠? 업계약서 쓰면서 계약서를 2장을 쓰는 거죠. 2장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죠? 계약서 2장 쓰면 안 되지요. 그죠? 당연히 이거는 뭐 이 법을 배우지 않아도 안 되지요. 그죠? 그 이 법을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야, 그랬다가 등록증 날라갈 수 있어. 그죠? 등록증 날라갈 수 있어. 소속공인중개사는요? 등록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등록 취소, 등록증 날라가는 건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날려버려요? 그럼 어때요? 형평성이 어긋난 느낌이죠? 이해되시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을 날라갈 수 있는데,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날라갈 수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한테는 어느 정도 자격에 대한 정지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둘 다 정지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은 경우 작성의 의무, 교부의 의무, 보존의 의무 다 누구 의무죠? 사장님 의무죠? 그죠? 그 사장님은 어떻게 되겠다? 사장님만 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상관이 없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계약서에 대해서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제일 센 거겠죠? 그죠? 거짓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 등록증 날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장님은 등록증 날라갈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정지. 그죠?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요거는 이중계약서보다는 조금 덜하네요. 그죠? 둘 다 정지. 그 다음에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는 뭐가 있어요? 위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작성의 의무밖에 없으니까 위에 했잖아요. 그죠? 서명 및 날인의 의무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작성해야 되고 교부해야 되고 보관해야 돼요. 그죠? 안 하면 정지. 그죠? 왜? 작성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죠? 교부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하지 않았다. 이러면 의무만 가지고 있는 사장님만 정지. 그죠? 그러면 우리도 행정형벌하고도 같이 묶이잖아요. 근데 이중계약서는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 정도 되면 행정형벌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죠? 있나요? 없나요? 행정형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요,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처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행정처분의 주체는 누구죠? 네? 행정처분이 뭐요? 지금 다 한 건데. 행정처분은 등록증, 자격증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맞죠? 등록증 날려버리든가, 등록증 정지시켜버리든가, 자격증 날려버리든가, 자격증 정지시키든가. 그거죠? 행정형벌은요? 1년에 1천만원, 3년에 3천만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 개 동시에 보통 같이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두 개 동시에 같이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예요. 그죠?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그죠? 중개법에 명시된 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개법 위반을 해서 행정관청, 등록관청이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등록증이나 자격증에 어떠한 처분을 내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행정형벌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은 누가 내리나요? 응? 누가 내려요? 법원 가야 되겠죠? 법원 가서 누가? 판사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1천만 원은 징역이잖아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징역 또는 벌금을 내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형법을 위반을 해서 형사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맞나요? 남의 재물을 파손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없는 아이예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너는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거에 따른 벌을 받아라. 라는 의미 아닌가요? 맞죠? 우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맞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서 형사처벌이 없다라고 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얘기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한 거는 공인중개사의 의도였을까요? 아니죠. 누구의 의도였을까요? 거래 당사자의 의도였겠죠. A든 B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A든 B든 간에 A와 B의 의도로 인해서 C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한 짓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중계약 쓴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지. 못한 거니까 뭐예요? 우리는 비난을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죠?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분은 없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한 것은 비난의 대상은 되지만 행정형벌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이것도 제재하고 같이 물리는 거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그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중요한 게 확인 설명 나오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자 그랬죠. 확인 설명의 의무인지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인지 그거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항상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뭔가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죠. 맞죠?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근데 밑에는 두 번째 거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죠. 이거는 위에도 어땠어요? 거래계약서도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두 개 다 그냥 정지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여기서 두 개라고 하면 사장님하고 직원이잖아요. 사장님 소속 공인중개사. 그죠? 둘 다 정지였는데 중개인대상법 확인 설명서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둘 다 정지. 보존도 마찬가지겠죠? 맞죠? 위에서 어땠어요? 정지였잖아요. 밑에서도 정지. 단 소속 공인중개사는 예외. 두 개는 똑같죠? 맞나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건 위에서는 이중계약서를 하는 얘기. 즉 약간 좀 더 불법적인 얘기고 밑에서는 그냥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500만 원의 과태료다. 요 차이만 나갔죠? 정지는 또 똑같고. 맞나요? 자, 좀 쉬었다 갈까요?